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부동산 정보 AI 부동산 복덕방썰 이소영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와 함께할 김가다 소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썰은 바로 모아타운 투자의 생명줄,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소장님, 이 주제에 정말 할 얘기 많죠. 그럼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진짜 평생을 바쳐서 막 안 먹고 안 입으면서 5억 원을 모았다고 쳐보죠. 와, 정말 피 같은 돈이죠. 그쵸. 그 돈으로 마침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고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싹 다 끝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딱 이삿날 구청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옵니다. 열어보니까 이 집은 새 아파트 입주권 대상이 아닙니다. 강제로 현금 청산당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겠네요. 네, 근데 이게 결코 영화 속 악몽이 아니거든요. 달력에 적힌 단 하루의 날짜, 바로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정확히 모르면요. 당장 내일 여러분한테 닥칠 수도 있는 아주 현실적인 법적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터지는 비극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모아타운 투자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볼 텐데요. 이 모든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단 하나의 생명줄이 바로 그 기준일입니다. 네네. 이 선을 함부로 넘어가면요, 진짜 평생 모은 자산이 말 그대로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솔직히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요, 이거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돈 주고 합법적으로 집을 샀는데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도 없는 어떤 행정적인 타임라인 때문에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선량한 개인의 권리를 뺏고 그냥 현금만 쥐어준 채 내쫓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로 정당화가 되는 건가요? 표면적으로 딱 보면요, 완전 국가의 폭력적인 징벌처럼 보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이 굴러가는 그 밑바탕, 그 재무적인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사실 이 제도는요, 투기 세력들의 지분 쪼개기라는 아주 포식자 같은 짓으로부터 원래 동네에 살던 선량한 주민들을 지켜내는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지분 쪼개기요.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단독주택 하나를 사서 그걸 막 다세대 빌라 여러 채로 쪼갠 다음에 입주권을 여러 개 받아내는 그 수법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왜 동네 사람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숫자로 한번 아주 쉽게 계산을 해보죠. 네, 좋습니다. 자, 아주 오래된 주택 100채가 있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사가 들어와서 150채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원래 살던 원주민 100명한테 일단 아파트 한 채씩을 주고 나면 그럼 몇 채가 남겠죠? 딱 50채가 남네요. 그렇죠. 그럼 그 남은 50채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팔아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으로 전체 아파트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개발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일반 분양 수익이 바로 공사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모아타운으로 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투기 세력들이 막 몰려옵니다. 벌써 불안하네요. 이 사람들이 단독주택 10채를 사들여서 싹 다 허물러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좁은 소형 빌라 100세대를 새로 뚝딱 지어버리는 겁니다. 헉, 그럼 어떻게 되죠?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조합원 수가 순식간에 100명에서 190명으로 폭증해버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짓기로 한 아파트는 총 150채인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190명이 되어버렸어요. 일반 분양으로 팔아야 할 50채는 공중으로 다 증발해버렸고요. 와, 잠깐만요. 증발한 수준이 아니라 당장 원주민이란 조합원들한테 줄 아파트조차 40채가 모자라게 된 상황이군요. 네, 대참사죠. 수백억 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 막대한 공사비 청구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걸 갚아줄 돈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그 거대한 재정적 구멍, 그거 누가 다 메워야 할까요? 투기 세력들은 입주권에 피 붙여서 팔고 진작에 도망갔을 테니까요. 결국 그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진짜 원주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네요. 맞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수백억 원의 빚을 다 떠안게 됩니다. 한 가구당 막 수억 원씩 현금으로 내야 하는 이른바 부담금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 원리를 들으니까 상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소장님, 이거 듣고 보니까 완전 가라앉는 배의 구명보트 상황이랑 똑같네요. 구명보트요? 어떤 뜻이죠?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딱 100명만 탈 수 있는 구명 보트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겠다고 가짜 탑승권을 막 복사해서 200명이 몰려드는 거죠. 그럼 보트 자체가 가라앉아서 다 죽잖아요. 이야,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네, 다 죽죠. 그래서 선장이 나서서 자, 오늘 아침 9시 이전에 발급된 탑승권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군요. 그 9시라는 마지노선이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인 거군요. 와, 진짜 정확합니다, 실장님. 가짜 탑승권이 무한정 늘어나는 걸 딱 동결시켜서 배 전체가 침몰하는 걸 막는 생명줄인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시장에 아주 거대한 오해가 하나 존재합니다. 오해요? 시청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가요? 네, 엄청나게들 헷갈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일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동네에서는 아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오, 맞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준일이 지났다는 건 동네 전체가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규정들을 꼼꼼히 뜯어보면요, 그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매매 거래 자체를 막는 제도가 절대 아니에요. 거래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네, 만약에 그 동네가 비규제 지역이라면요, 기준일 일원에 이미 적법하게 잘 지어져 있던 멀쩡한 집을 사고 파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 주인이 정상적으로 아파트 입주권도 승계받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재의 진짜 타겟은 기존에 있던 집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탑승권을 찍어내는 행위. 그러니까 빈 땅에 새 건물을 올리거나 건물을 부수고 세대수를 확 늘리는 그 꼼수에만 핀셋으로 정밀 타격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규 세대수 증가를 타격하는 거죠. 하지만 실장님, 여기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정말 소름 돋게 주의하셔야 할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함정이 또 있나요? 네. 만약에 내가 사려는 빌라가 기준일 이전에 잘 지어진 아주 합법적인 건물이에요. 근데 그 동네가 일반 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요, 이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와, 투기과열지구요. 그렇게 묶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규제가 덮쳐온다는 뜻이군요.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조합 설립 인가일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등장합니다. 구역 내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조합을 딱 설립하고 행정청의 인가를 받는 바로 그 시점이죠. 네네. 이 조합 설립 인가일이 지나고 나면요, 아무리 합법적인 빌라를 매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주권이 제한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그거 진짜 치명적이네요. 그러니까 조합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건 이제 재개발이 뜬구름 잡는 동네 소문이 아니라 법적인 실체를 갖춘 진짜 사업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사업이 가시화된 이후에 동네에 숟가락 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주 목적이 아니다. 순전히 새 아파트 티켓만 노리고 들어온 투기시효다.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히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준일만 딱 확인하고 기준일 통과했네, 안전한 매물이구나 하고 덜컥 샀다가는요, 투기과열지구의 조합 설립 인가일이라는 그 두 번째 덫에 걸려서 전 재산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이중 규제를 반드시 꿰뚫어 보셔야겠네요. 타이밍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소장님, 이 타이밍 하니까 모아타운 현장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 딱 생각납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구청이 이 기준일을 지정하는 그 시점 말이에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주민 제한 방식을 보면요, 주민들이 구청의 서류 한 장을 딱 접수하거나 전문가한테 초기 자문을 요청한 바로 그날로 시계바늘을 소급해서 기준일을 묶어버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속전속결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버리죠. 아니, 이건 솔직히 행정의 속도가 상식을 너무 벗어난 거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동네가 개발된다는 소문조차 못 들은 상태인데 이미 문이 황하고 닫혀버린 거잖아요. 어떤 문이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셔터부터 내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가요? 절차적으로는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아쉬움이 클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그렇게 기습적으로 셔터를 내려야만 하는 아주 뼈아픈 이유가 있어요. 뼈아픈 이유요? 네, 만약에 구청이 아주 친절하게 자, 시민 여러분, 3개월 뒤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예고 기간을 줬다고 쳐보죠. 그 90일 동안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투기 세력들이 냄새를 맡고 엄청나게 몰려들겠죠? 엄청난 수준이 아닙니다, 실장님. 아주 전문적인 지분 쪼개기 업자들이 포크레인 끌고 와서 온 동네를 파헤치며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와, 3개월이면 다 짓나요? 100채였던 동네가요, 단 4달 만에 밤낮 없이 뚝딱거리는 공사 소리와 함께 300채로 불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업성은 그날로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동네 재개발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 쪼개기 업자들의 속도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네요. 네, 투기자본의 속도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행정의 압도적인 선제적 속도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모아타운의 시계는 동네 소문보드랑 무조건 빨리 돈다.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아타운의 시계는 동네 소문보다 빨리 돈다. 와, 이거 핵심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걷다가 동네 전봇대나 부동산 창문에 경축, 모아타운 추진 확정 이런 화려한 현수막이 펄럭이는 걸 봤을 때는 이미 축제를 즐길 타이밍이 아니라 이미 한참 늦은 겁니다. 그런 현수막이 동네 밖으로 떡하니 내골렸다는 건요, 10중 8구 권리 선정 기준일이 아주 오래전에 설정되고 쌩하고 지나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 화려한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금 들고 뛰어대는 건요,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행정청도 이런 무자비한 속도전이 낳는 억울함을 다 알긴 알아요. 아, 그래서 나름의 완충장치를 두긴 있죠. 그 투트랙 방식이요. 네, 맞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아주 넓게 묶인 구역 안에서도요, 예전부터 진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정비 사업을 준비해오던 기존 조합 구역들은 이 새롭고 가혹한 기준일 적용해서 예외로 빼주더군요. 기득권을 존중해주는 거죠. 네, 룰을 소급해서 뒤집지 않는 행정의 최소한의 일관성이자 안전정치죠. 대신에 모아타운으로 새롭게 쓱 편입된 옆골목 확장구역들에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기존 분들한테 예외를 두는 건 천만다행인데요. 근데 새롭게 이 규제망에 걸려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규칙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건 거의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미줄입니다. 아주 첨첨하죠. 정말 치밀하고 첨첨해서 때로는 악의가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숨막히게 할 정도예요. 시청자분들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덫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죠.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자, 첫 번째 덫. 아까 말씀하신 지분 쪼개기 상황입니다. 내가 가진 큰 땅을 합법적으로 4개로 분할해서 팔았거나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지인들이랑 공유 지분으로 집을 샀어요. 네네. 근데 기준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늘어난 소유자들을 전부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4명이 샀는데 입주권은 단 1개만 줍니다. 소장님, 솔직히 이건 내 재산을 내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국가의 과도한 행정폭력 아닙니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철저한 징벌적 제재가 맞아요. 통상적인 정비 사업에서는요, 입주권을 받기 위한 최소 토지 면적이라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으로요. 네, 기준이 있죠. 근데 투기 세력은 이 요건을 어떻게든 억지로 맞추려고 큰 땅을 아주 잘게 쪼개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블럭 맞추듯 합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이들을 싹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 편법의 싹을 자르는 거군요. 네, 우리 구역에서는 그런 기형적인 꼼수를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말라, 이런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편법 쓴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하나씩 다 퍼주면요, 그 수백억 원의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정직하게 살던 원주민들의 몫이 되니까요. 네, 쪼개기를 징벌한다.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쪼개는 대신에 기존에 있던 건물의 서류상 용도만 싹 바꾸는 건 어떨까요? 용도 변경이요? 네, 예를 들어 낡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입주권을 노리는 경우요. 이것도 방어망이 쳐져 있죠.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방어망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덫인데요. 기준일 이전의 상가를 주택으로 바꿨다는 그 용도 변경 절차가 건축물 대장상에 완전히 100% 깔끔하게 완료되어 있어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소장님, 선양님, 법은이 진짜 기계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아니, 설계를 다 마치고 구청에 서류까지 완벽하게 딱 제출을 했어요. 근데 하필 담당 공무원이 휴가를 갔거나 구청의 서류 심사가 너무 밀려서 처리가 단 하루 이틀 늦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억울하게 기준일 다음 날에 대장상 처리가 깍 끝났다면요. 내 잘못도 아니고 행정적인 지연 때문인데 내 전 재산이 분양 대상에서 그냥 훅 제외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맞아요. 현장의 상황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눈물나게 가혹해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실장님,
그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 상황이요? 만약에 그냥 구청에 서류 접수만 딱 해도 너그럽게 진행 중인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제도를 풀었다고 쳐보죠. 그럼 기준일 전날 밤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아, 진짜 너도 나도 엉터리로 가짜 서류 막 꾸며서 일단 구청 접수 창구에 던져놓고 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일단 그 접수증 도장부터 받으려고요. 정확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 건의 허위 접수가 쏟아져 들어와서 구청 행정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와, 진짜 아수라장이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구청이 서류 검토해보고 유권 미달로 다 반려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접수증 있으니까 권리를 인정해달라면서 끝없는 행정소송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 현장의 대혼란과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서는요, 대장상 완전한 완료라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명확한 선이 필요 불가결한 겁니다. 아, 행정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통제선이라는 거군요. 그래도 그래도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억울한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세 번째 덫인데요. 가장 치명적입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탁 털어서 자기가 살던 낡은 단독주택을 허물고 노후 대비용 소형 빌라를 직접 짓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고 쳐보죠. 짓고 있는 중이다. 네, 이분은 투기 목적도 전혀 없고요. 기준일 소문도 나기 한참 전부터 은행 대출 받아서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기준일이 뚝 하고 떨어져서 짓고 있던 그 건물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버리면 어르신은 짓던 건물 다 때려 부수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바로 그런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령 안에 아주 예외적이고 좁은 구멍 하나를 딱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 구제책이 있나요? 네. 만약 그 건축주가 기준일 전까지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동시에 착공 신고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마친 상태라면요. 건물이 기준일 한참 나중에 완공되더라도 아주 당당하게 분양 대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잠깐만요. 건축허가랑 착공신고 이 두 가지 허들을 전부 다 넘어야 한다는 거죠? 네, 필수입니다. 사실 허가를 받았다는 건 국가가 이미 그 도면을 딱 승인하고 집 지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인해 준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착공신고라는 두 번째 허들까지 귀찮게 요구하는 건가요? 그 두 가지 절차가 내포하고 있는 법적, 물리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건축 허가는 쉽게 말해서요. 그냥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정적인 승인일 뿐이에요. 종이 위에서만요? 네, 구청에 가서 저희 땅에 이런 모양으로 예쁘게 집을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서류에 도장만 딱 받은 상태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안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개념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건축허가는 종이 위에 그려진 그냥 도면 승인일 뿐이고 착공신고는 실제로 포크레인을 부르는 아주 물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야, 실장님 오늘 진짜 설명 너무 찰떡이신데요. 맞습니다. 착공 신고는 매우 역동적이고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굴착기를 부르고 인부들을 고용해서 실제로 이제 땅을 팝니다 하고 행정청에 알리는 명확한 실행 선언인 거죠.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야 인정이다. 네. 만약에 허가만 인정해 준다면요. 투기 세력들은 온 동네 빈 땅마다 종이 쪼가리 도면만 대충 그려서 허가만 무더기로 받아놓을 겁니다. 실제 건물을 짓지도 않으면서 잠재적인 입주권 티켓만 싹 챙기려 들 테니까요. 꼼수가 또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집을 짓겠다는 그 의지를 물리적인 포크레인의 움직임으로 현장에서 딱 증명해야만 진짜 권리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도면만 쥐고 있는 건 절대 안 되고 실제로 땀 흘려 땅을 파기 시작했어야만 구제해주겠다. 아주 확실한 검증 장치네요. 근데 소장님, 이렇게 포크레인 불러서 땅까지 다 파놓고도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의 꼼수로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무서운 규정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착공 신고까지 무사히 마치고 공사를 막 하고 있던 중에 중간에 슬쩍 설계 변경을 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짓다가 설계 변경을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4세대짜리로 허가를 받았는데 막상 짓다 보니까 공간이 좀 남네. 그래서 6세대로 슬쩍 늘려 짓는 식이죠. 만약에 이 설계 변경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요. 그 추가로 늘어난 2세대는 분양대상에서 가차없이 제외되고 현금 청산으로 직행합니다. 와, 늘어난 부돈만 싹둑 잘려 나가는군요. 진짜 단 하나의 꼼수도 허락하지 않는 끝까지 촘촘하고 숨막히는 구조네요. 소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국 이 모단 규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딱 보입니다. 네, 어떤 흐름이죠? 부동산 정비 사업의 본질, 즉 정해져 있는 제한된 파일을 다루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사실이죠.
투기 세력이 꼼수를 써서 파일 조각을 부당하게 막 훔쳐가면 원래 살던 선량한 사람들은 막대한 공사비 빚더미에 안고 결국 거리로 내몰리잖아요. 네, 아까 분담금 폭탄 이야기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엄격하고 냉혹한 룰은요. 때로는 너무 가혹해 보일지라도 악성 투기꾼들로부터 평범한 시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네, 백신이라는 말씀이 정말 깊게 와닿습니다. 네, 오늘 김 소장님과 함께 모아타운 권리 산정 기준일의 숨겨진 의미와 무서운 제재 규정이라는 주제로 치열하게 파헤쳐봤습니다. 네, 투자는 결국 냉정한 팩트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기준일의 무서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아유.